한국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탈한국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겠습니다. 공장은 멀쩡히 돌아갔고 언론도 문제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36시간 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금융이 늦어지고 의료가 흔들리고 도시의 흐름은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일본은 결국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국가의 신경망이 멈췄던 그 소리 없는 역습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와무라 이치입니다. 일본 정부 산하산업안보전략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15년째 반도체와 AI 인프라 정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초에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도쿄의 겨울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고 책상 위에는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세대를 앞에 두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가동률 지표를 확인하고 있었죠.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금융 거래 처리 속도, 의료 영상 판독 대기 시간, 교통 예측 정확도,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업무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장이 멈추기 전에,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숫자 뒤에 숨은 징조를 읽어내는 겁니다. 과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서 AI 인프라 감사관으로 일했던 경험이 지금도 큰 자산이죠. 그때 배웠어요. 진짜 위험은 소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3시쯤 동료 연구원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가와무라 씨, 다음 주 정책 발표 준비는 다 되셨어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정리됐어. 공급망 다변화 방향이 명확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래도 한국 쪽 반응이 궁금하긴 하네요. 그의 말에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반도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전략.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자국 생산 확대,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리스크 분산. 누가 봐도 안정적인 구조였죠. 하지만 뭔가 미묘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악보에서 한 음이 살짝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그래프는 평온했어요. 별일 없을 거야. 제가 말했고 동료는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따뜻했지만 왠지 목구멍이 조금 답답했어요. 창밖의 하늘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연구실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공장 가동률, 재고 수준, 물류 안정성, 모든 지표가 녹색이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시계는 공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에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경제안보 정책실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다음 주 발표한 최종본 공유. 전철이 덜컹거리며 움직이는 동안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가 화면에 펼쳐졌고 첫 페이지에 큰 글씨가 보였어요. 반도체 공급망 자립화 로드맵, 그 아래 부제가 있었죠. 한국 의존도 단계적 축소 방안.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자국 생산 확대 계획, 미국 및 대만과의 협력 강화, 재고 비축 전략, 모든 게 논리적이었어요. 숫자도 탄탄했고 타임라인도 현실적이었죠. 누가 봐도 빈틈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1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작은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요 부품별 대체 공급원 확보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메모리, 로직 칩, 파운드리, 각 항목마다 대체 공급원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줄이 비어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동기화 솔루션이라는 항목이었죠. 대체 공급원 칸에는 검토 중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빈칸이 아니었어요. 전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저는 그 작은 표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지난해 작성했던 내부 보고서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AI 인프라 의존성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13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매달렸던 작업이었어요. 저는 5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 제가 쓴 문장이 있었죠. 반도체는 단순한 칩이 아니다. AI 스택 전체의 동기화다. 그 아래 문단을 천천히 다시 읽었어요. 메모리와 로직, 펌웨어와 드라이버, 학습 파이프라인과 추론 엔진, 이 모든 게 나노초 단위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곳이 어긋나면 전체가 느려지고 느려지면 보정이 실패하고 보정이 실패하면 시스템은 멈추지 않지만 죽어간다는 거였죠. 저는 당시 이 보고서를 정책실에 제출했었어요. 하지만 회신은 간단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분류.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연구실은 아직 조용했고 복도에서 청소 직원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죠. 공장은 부품을 만들지만 신경망은 규칙을 만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끊으려는 건 공급선이 아니라 동기화였습니다. 그리고 동기화를 끊으면 시스템은 소리 없이 무너질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고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책실 담당자였어요. 가와무라 씨, 내일 오전 회의 참석 가능하십니까? 최종 발표한 검토 자리인데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별 문제 없다는 투였죠. 가능합니다. 몇 시죠? 10시요. 준비하실 자료 있으면 간단히 가져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내려다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년 보고서 파일이 들어있었죠.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책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경제안보 담당 실무진, 산업통상 부서 관계자, 외부 컨설턴트까지 20명 가까이 모였죠.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발표 자료가 프로젝터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오노 다이스케 차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최종 점검이니까 편하게 의견 주시면 됩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이미 결정된 일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느낌이었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전략, 자국 생산 확대 로드맵, 재고 비축 계획, 각 슬라이드마다 박수가 나왔어요. 숫자는 명확했고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공장 중심으로 짜인 완벽한 플랜이었죠. 하지만 AI 인프라 부분은 한 장으로 끝났어요. 데이터 센터 안정성 확보라는 제목 아래 3줄짜리 요약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동기화 리스크는 언급조차 없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몇몇 사람이 물류 일정과 재고 수준에 대해 물었고 답변은 매끄러웠어요.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노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가와무라 씨. 말씀하세요. AI 데이터 센터의 동기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 레벨에서의 의존도 말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았죠. 오노 차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가와무라 씨께서 보고서 주셨죠.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데이터 센터 가동률은 안정적입니다. 공장이 정상 작동하면 시스템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동기화는 부품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와 펌웨어, 메모리 타이밍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제 말을 끊으며 한 실무자가 끼어들었어요. 가와무라 씨, 그건 너무 이론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느려질 뿐이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식었어요. 몇몇 사람이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죠. 오노 차관이 부드럽게 정리했습니다.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고요. 지금은 공장 안정성이 최우선이에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저는 USB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꺼내지도 못했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가 작게 말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고 도시는 평온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정책실에서 공식 발표 일정이 확정됐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일주일 후 2025년 1월 15일 오후 2시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부 청사 뒤편 복도에 서 있었어요. 대회의실 안에서는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있었죠. 문틈으로 오노 차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복도 끝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안에서 수백만 대의 서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금융 거래를 처리하고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교통 흐름을 예측하면서 말이죠.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칩 의존도 68%, 로직 칩 42%, 그리고 동기화 펌웨어 거의 10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했어요. 공급선을 끊는 순간 하드웨어는 돌아가지만 타이밍이 어긋난다는 거였죠. AI 시스템은 나노초 단위로 작동합니다. 메모리가 데이터를 읽는 속도, 로직 칩이 연산을 처리하는 속도, 이 둘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학습이 진행되고 추론이 완성되죠. 한쪽이 늦어지면 전체가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는 시간이 쌓이면 대기열이 생기고 대기열이 길어지면 시스템은 보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보정 알고리즘 자체가 한국 칩에 최적화되어 있다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5분. 선언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죠.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나왔고 저는 벽에 붙어서 길을 비켜줬어요. 그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특종 냄새가 나지 않았던 거죠. 공장 정상, 재고 충분, 단계적 전환, 모든 게 안전하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오노 차관이 보좌관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가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묵내로 답했죠. 하지만 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수첩을 펼쳤어요. 빈 페이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죠. 2025년 1월 15일 오후 2시 15분 그 아래 한 줄을 더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예상 시간 36시간. 왜 36시간인지 물으신다면 간단해요. 시스템이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 시도하고 실패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기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이었습니다. 메모리 캐시가 미스매치를 누적하는데 12시간, 학습 파이프라인이 재시도를 반복하는데 12시간, 그리고 인간이 이상을 인지하는데 12시간. 총 36시간이죠.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은 텅 비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고 저는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수첩에 적힌 숫자를 보며 생각에 잠겼죠. 36시간. 이 예측이 맞을까요? 혹시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고 전문가들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책장으로 걸어가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9년 유럽 데이터 센터장의 보고서였어요. 표지가 낡았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죠. 당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서 감사관으로 일하던 시절 제가 직접 조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사건 개요가 첫 페이지에 있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미세지연 사고였습니다. 원인은 메모리 공급사 변경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같은 사양의 칩이었죠. 용량도 같고 속도도 같고 규격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펌웨어 타이밍이 0.3나노초 달랐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0.3나노초 사람으로 치면 눈 깜빡임의 30억분의 1이에요. 측정 장비로도 거의 잡히지 않는 차이였죠. 그런데 AI 학습 파이프라인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둘째 날 새벽 학습 속도가 2% 느려졌습니다. 운영팀은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죠. 셋째 날 오전,
추론 엔진의 응답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고객사에서 문의가 들어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오후 시스템이 안전 모드로 전환됐어요. 학습이 멈추고 서비스가 느려지고 계약 위반 통지가 쏟아졌죠. 그제야 조사가 시작됐고 제가 투입됐습니다. 원인을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메모리 타이밍이었죠. 0.3나노초의 차이가 누적되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린 겁니다. 공급사는 즉시 원래 칩으로 교체했고 시스템은 회복됐어요.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사 절반이 계약을 해지했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겹쳐 보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규모였죠. 암스테르담은 한 개 데이터 센터였지만 지금은 일본 전체였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계산을 시작했어요. 일본의 AI 데이터 센터 규모,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펌웨어 동기화 비율.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만약 동기화가 어긋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말이에요. 메모리 캐시 미스매치 감지 시간 12시간. 학습 파이프라인 제시도 누적 시간 12시간. 인간 운영자의 이상 인지 시간 12시간. 합계 36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건 이론이었고 현실은 변수가 많았으니까요. 혹시 일본의 시스템이 더 견고할 수도 있었죠. 혹시 우방국 칩으로의 전환이 생각보다 매끄러울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경비였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에 도쿄가 빛나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서버가 돌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거래가 처리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진단이 내려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36시간 후, 그중 얼마나 많은 게 느려질까요? 제 손이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결심했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숫자가 움직일 때까지, 제가 틀렸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언 후 16시간이 지났습니다. 1월 16일 새벽 6시였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공식 보고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정책실이 인정하든 말든 제가 직접 추적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2019년 암스테르담 사건 당시 만들었던 비공식 모니터링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메모리 타이밍 분석, 파이프라인 병목 추적, 동기화 오차 측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죠. 수석 연구원 권한으로 일본 전역 주요 데이터 센터 24곳에 접속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들어왔어요. 도쿄 중앙금융센터 거래 처리 지연 0.24초 정상. 오사카 의료영상센터 판독대기 1.8초 정상. 나고야 교통관제 예측 갱신 0.5초 정상. 후쿠오카 물류 최적화 연산 시간 0.31초 정상. 모든 숫자가 녹색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과민 반응이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지금 숫자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평균값이 정상이어도 변동폭이 커지면 그게 첫 신호니까요. 엑셀 시트에 수식을 입력했습니다. 과거 3개월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돌렸죠. 결과가 나오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도쿄 금융센터 표준 편차 0.018초, 과거 평균 0.015초, 차이 0.003초. 오사카 의료센터 표준 편차 0.22초, 과거 평균 0.19초, 차이 0.03초. 미세한 차이였어요. 오차 범위 아니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도쿄 시내에 아침빛이 퍼지고 있었죠. 출근길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하철 첫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었고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측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하기로 했죠. 변화가 보일 때까지, 제가 틀렸다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오전 9시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자리를 지나가며 물었어요. 밤새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10시 두 번째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 금융센터 지연 0.26초. 2시간 전보다 0.02초 늘었어요. 오사카 의료센터 대기 1.9초. 0.1초 증가. 나고야 교통 예측 0.52초. 0.02초 상승. 여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위로 말입니다. 정오 세 번째 측정. 도쿄 0.28초, 오사카 2.1초, 나고야 0.55초.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네 번째 측정. 도쿄 0.31초, 오사카 2.3초, 나고야 0.59초.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선형 증가였어요. 2시간마다 약 8%씩 느려지고 있었죠. 아직 경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울기가 일정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경보 임계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24시간 후. 정확히 선언 후 40시간째였어요. 제 예상보다 4시간 늦었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오후 4시 다섯 번째 측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클릭하기가 두려웠죠. 숫자가 제 예측을 확인해 줄까요? 아니면 뒤집어 줄까요?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갱신되는 순간 숫자들이 튀었습니다. 도쿄 금융센터 0.47초. 2시간 만에 0.16초 증가. 오사카 의료센터 2.9초. 나고야 교통 예측 0.83초. 직선이 아니었어요. 곡선이 위로 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24곳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지수 함수였습니다. 재학습 요청이 평소 대비 340% 폭증했어요.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고치려다 더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36시간이라는 제 예측이 틀렸어요. 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 서지훈, 첨부 파일 23MB. 열자마자 첫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메모리는 심장, 로직은 뇌, 동기화는 신경입니다. 서지훈. 2019년 암스테르담 사건 공동조사단이었던 한국 아키텍트였습니다. 네덜란드 지하 서버룸에서 함께 사흘밤을 새우며 0.3나노초 오차를 추적했던 사람이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HBM 메모리가 AI 학습 중 로직 칩과 0.8나노초 간격으로 동기화되어야 한다는 설명, 0.1나노초만 어긋나도 데이터가 깨지고 재시도가 발생한다는 분석. 재시도가 쌓이면 파이프라인이 막히고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으려는 시도가 또 다른 오차를 만들어낸다는 도식. 13페이지에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한국산 메모리에 과최적화되어 있음. 펌웨어부터 드라이버, 알고리즘까지 모두 한국 칩 타이밍에 맞춰져 있음. 정상 상태에선 최고 성능이지만 공급원 변경 시 복구 불가능한 연쇄 실패 유발. 과최적화.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시스템 전체를 한국 사양에 완벽하게 맞춰놨어요. 그 정교한 조율이 이제는 약점이 된 겁니다. 조금만 어긋나면 전부 무너지는 구조였죠. 27페이지 시뮬레이션 결과표를 봤습니다. 0시간부터 12시간까지 정상, 12시간부터 20시간까지 미세 지연. 누적, 20시간부터 24시간까지 급격 저하. 24시간 시점 첫 안전모드 전환. 총 24시간. 제 예측보다 12시간 빨랐어요. 마지막 장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때 배운 거 기억하시죠?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일본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5시 측정치를 확인했어요. 도쿄 0.71초, 오사카 3.4초, 나고야 1.08초. 1시간 만에 또 뛰었죠. 선언 후 28시간째였습니다. 서지훈 계산대로라면 4시간 안에 첫 붕괴가 올 거예요.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어요. 서지훈의 목소리는 6년 전 그대로 차분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첫 안전 모드는 언제쯤이냐고. 그가 답했어요.
오늘 밤 11시에서 내일 새벽 2시 사이 금융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정책실에 보고했냐는 질문에 열흘 전에 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자료 처리됐다고요. 서지훈이 말했어요. 예상했다고 공장 돌아가는데 누가 믿겠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숫자를 남기라고, 나중에 누군가 물어볼 거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한국은 왜 아무 말이 없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답했죠. 말이 필요 없다고. 규칙을 쥔 쪽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규칙을 쥔 쪽.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어요.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예상 붕괴 시각 오늘 밤 23시.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도쿄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6시 측정. 도쿄 금융센터 0.89초. 7시 측정. 1.03초. 8시 측정. 1.21초. 숫자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죠. 임계값은 1.5초였어요. 그걸 넘으면 자동으로 안전모드가 작동합니다. 현재 속도라면 3시간 후였죠. 수첩에 시간대별 수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가 가득 차자 다음 장을 넘겼죠. 오후 9시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 1.38초. 임계값까지 0.12초 남았어요. 오사카는 이미 1.52초로 넘어섰습니다. 나고야 1.44초, 후쿠오카 1.41초. 전국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죠. 재학습 요청 횟수를 확인했어요. 평소 대비 900%를 넘어섰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고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고 있었어요. 연구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야간 경비만 1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돌았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10시, 측정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어요. 로딩바가 천천히 채워졌고 숫자가 떴습니다. 도쿄 금융센터 1.53초. 넘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다른 센터들도 확인했습니다. 오사카 1.67초, 나고야 1.58초, 후쿠오카 1.55초, 삿포로 1.51초. 24곳 중 19곳이 임계값을 넘어섰어요. 안전모드 전환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스템 로그에 접속했습니다. 페이지가 열리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15초쯤 지나서 화면이 떴죠. 로그맨 위에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22시 3분 도쿄 중앙금융데이터센터 AI 학습 파이프라인 안전모드 자동 전환. 22시 7분 오사카 의료영상센터 판독 시스템 보수 운영 전환. 22시 11분 나고야 교통관제 예측 엔진 안전 알고리즘 적용. 줄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드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성능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금융 거래 처리 속도가 반으로 줄고 의료 영상 판독이 2배 느려지고 교통 예측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멈추지 않아요. 그게 함정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작동하니까 아무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실시간 거래 통계 페이지를 열었어요. 공개 데이터였죠. 오후 10시 15분 기준 당일 누적 거래 건수가 떴습니다. 평소 같은 시간대 대비 84% 수준이었어요. 16%가 처리되지 못한 겁니다. 의료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주요 병원 AI 진단 시스템 가동 현황. 정상 처리 비율 79%. 21%가 대기 상태였죠. 교통관제는 더 심각했어요. 실시간 신호 최적화 적중률이 62%로 떨어졌습니다. 평소엔 94%였어요.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나하나가 실제 영향이었어요. 거래 지연은 누군가의 송금이 늦어진다는 뜻이고, 진단 대기는 누군가의 치료가 미뤄진다는 뜻이고, 신호 오류는 누군가의 출근길이 막힌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뉴스는 조용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을 열었어요. 속보가 없었죠. 정치, 경제, 사회면 어디에도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연기도,
들리는 경보도 없었으니까요. 조용한 붕괴였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링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11시 측정 준비 알람이 떴습니다. 클릭했죠. 도쿄 1.71초, 오사카 1.89초, 나고야 1.76초.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전모드로 전환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정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시스템이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선언 후 33시간, 전국 AI 인프라 안전모드 전환, 성능 50% 저하, 보정 실패 진행 중.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량 행렬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가의 신경망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월 17일 새벽이 시작됐어요.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데이터 센터 냉각팬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발열을 시키면서 멈추지 않으면서 조용히 무너지면서 말이죠. 책상으로 돌아와 측정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달라져 있었어요. 도쿄 금융센터 1.68초. 1시간 전 1.71초에서 내려왔죠. 오사카도 1.89초에서 1.71초로 떨어졌습니다. 하락이었어요.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안전모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능을 절반으로 낮추자 시스템 부하가 줄었고 제약스 폭주가 진정되고 있었어요. 제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혹시 이대로 회복될까요? 혹시 최악은 지나간 걸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니 유자 곡선이 나왔어요.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였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어요. 정책실에 보고해야 할까요? 위기가 지나갔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전화기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숫자는 내려가는데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저는 다시 화면을 뜯어봤습니다. 이번엔 처리량을 확인했죠. 금융거래 처리 건수가 평소 대비 61%였습니다. 지연 시간은 줄었지만 총 거래량 자체가 줄어 있었어요. 의료 영상 판독도 마찬가지였죠. 대기 시간은 짧아졌지만 총 판독 건수가 5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스템이 회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거였어요. 처리할 수 없는 요청을 아예 초기 단계에서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열에 쌓이는 대신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거죠. 마치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는 것과 같았어요. 대기실이 비니까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료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금융감독원 실시간 통계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준 당일 누적 거래 건수가 평소의 59%였어요. 41%의 거래가 아예 시스템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어디로 갔을까요? 거부당한 거래들은 어디에 쌓이고 있을까요? 의료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진단 AI 가동률이 52%였어요. 절반 가까운 병원이 수동 진단으로 전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직접 CT 영상을 보고 판독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3배 느린 속도로 말이에요. 환자들은 모를 겁니다. 진단이 왜 늦어지는지, 왜 오늘따라 대기 시간이 긴지. 병원 측도 정확한 원인을 모를 거예요.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교통관제 현황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신호 최적화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어요. 고정 신호 체계로 돌아간 겁니다. 1990년대 방식이었죠. 도심 주요 교차로 11곳에서 정체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출근길이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따라 차가 많다고 생각하겠죠. 신호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투덜거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를 거예요. 이건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후퇴였어요. 국가가 스스로 능력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서 1995년으로 되돌아가는 중이었죠. AI 시대에서 수동 시대로 말이에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시스템 안정이 아닌 서비스 포기, 국가 기능 절반 상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곧 출근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지하철이 움직이고 도로가 붐비고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존하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절반만 작동하는 세상, 느린 세상, 돌아간 세상이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실 문이 열렸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가와무라 씨, 또 밤새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화면만 보고 있었죠. 그때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정책실에서 온 긴급회의 소집 통보였어요. 오전 9시 제2회의실. 1월 17일 오전 정책실 회의실에서 오노 차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유자 곡선 그래프였어요. 밤새 치솟았던 지연 시간이 새벽 이후 안정적으로 내려온 모습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저하였지만 현재는 회복 단계라고요. 저는 준비해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금융거래 처리 59%, 의료 영상 판독 52%, 교통신호 최적화 완전 중단. 지연 시간은 줄었지만 실제 서비스는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어요. 시스템이 처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 실무자가 반박했습니다. 안전 모드는 정상적인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부하가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요. 저는 메모리 동기화 분석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부하가 아니라 한국산 칩과 대체 칩 사이의 나노초 단위 타이밍 불일치라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오노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고. 두 가지라고 답했어요. 한국 칩으로 되돌리거나 전체 시스템 재설계. 전자는 사흘이면 되지만 후자는 1년이 걸린다고요. 그가 선언했습니다. 제3의 방안을 택하겠다고, 미국산 최신 칩을 긴급 도입한다고요. 성능이 한국산보다 우수하니 오히려 개선될 거라고 했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빠른 게 능사가 아니라고, 시스템은 한국 칩 타이밍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더 빠른 칩을 넣으면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미국산 칩 도입 시 예상 시나리오였죠.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환성 치명적 오류 89%, 추가 성능 저하 67%. 미국산 칩은 한국산보다 30% 빨랐지만 일본 시스템은 한국 칩 속도에 맞춰진 상태였어요. 더 빠른 메모리가 데이터를 쏟아내면 로직 칩이 처리를 따라가지 못할 거였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책실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였어요. 또 참고였죠. 이틀 후인 1월 19일, 미국산 칩이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오에 도쿄 중앙 데이터 센터로 운송됐고 오후 1시부터 교체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켰습니다. 오후 3시 전체 시스템 재시작이 완료됐어요. 처음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지연 시간이 0.31초까지 떨어졌죠. 한국산 때보다 훨씬 나은 수치였어요. 재학습 요청도 줄었고 파이프라인 흐름도 매끄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30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오후 3시 30분, 메모리 읽기 오류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2배, 3배, 4배로 폭증했죠. 캐시 미스 빈도가 5배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산 칩이 데이터를 너무 빨리 쏟아내고 있었어요. 로직 칩이 따라잡지 못했고 처리 대기 큐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죠. 쌓인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제시도가 발생했고 제시도가 또 다른 지연을 만들어냈습니다. 4시 지연 시간 0.97초, 4시 30분 1.34초, 5시 1.61초. 임계값을 넘어섰어요. 5시 15분, 안전모드 자동 전환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국산 칩 설치 4시간 만이었죠. 정책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질문이었어요. 이틀 전 보고서에 적어드렸다고 호환성 문제라고 답했죠. 그날 밤 9시 긴급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새벽 오사카 의료영상센터에서 판독 대기열이 5만 건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오전 9시 나고야에서 신호 오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오, 도쿄 주요 은행의 송금 지연 민원이 폭주했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조용한 붕괴 진행 중이라고요. 1월 21일 아침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전국 데이터센터 24곳 모두 안전모드 상태였어요. 금융거래 처리량은 평소의 54%로 더 떨어졌고 의료 AI 판독은 48%까지 내려갔습니다. 교통관제는 완전히 수동 운영 상태였죠. 그런데 정작 뉴스는 조용했어요. 주요 방송사 어디에도 데이터센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았고 정전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연기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환자 CT 판독이 12시간째 지연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AI 시스템이 안전모드로 떨어지면서 판독 속도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의사 4시 교대로 180건을 수동 판독하고 있었습니다. 정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패턴이 감지됐습니다.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처리 지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어긋나고 그게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었죠. 금융감독원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후 2시 나고야 항만에서 컨테이너 적재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했어요. 최적화 AI가 먹통이 되면서 수동 작업으로 전환했지만 처리 속도가 6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대형 화물선 5척이 입항을 못하고 바다에서 대기 중이었죠. 저는 이 모든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기록했습니다. 의료 현장 마비, 금융시장 불안정, 물류 시스템 붕괴. 산업 전반이 동시에 느려지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정책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이번엔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황 보고서를 메일로 보냈죠. 현재 발생 중인 모든 사건과 예상 확산 범위를 정리한 18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1시간 후 회의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한국과의 긴급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공식 요청은 아니었죠. 비공개 채널을 통한 기술 자문 형태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도 체면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서지훈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최종 단계 진입이었어요. 본문은 간단했죠. 가와무라 선생님, 지금부터 이틀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복구 불가능 지점을 넘어갑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적응하려다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선택지는 하나.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밤 9시 연구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이죠.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선언 후 6일째 전국 AI 인프라 기능 50% 이하 저하, 복구 불가능 지점 접근 중이라고 적었어요. 그때 정책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한국 측 전문가와 화상회의가 있다는 통보였죠.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스템은 매일 더 깊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히 칩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월 22일 오전 10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 서지훈이 나타났어요. 그 옆에 한국 정부 관계자 2명이 앉아 있었죠. 일본 측은 오노 차관을 포함해 11명이었습니다.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오노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시스템 조정 과정에 있다고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죠. 공식 요청은 아니라는 뉘앙스였어요. 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현재 전국 데이터센터 평균 가동률이 얼마냐고. 실무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안전모드 상태지만 안정적이라고 65% 수준이라고요. 서지훈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본 주요 센터 24곳의 실제 처리량 분석이었어요. 금융 51%, 의료 46%, 물류 39%. 빨간 숫자들이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죠. 65%가 아니라 45%입니다. 그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지훈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시간대별 저하 추이 그래프였죠. 선언 후 첫날 10%, 3일째 25%, 5일째 40%, 오늘 55%. 직선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사흘 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춥니다. 복구 불가능 지점은 내일 자정입니다.
오노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과장된 예측 아니냐고 안전 모드가 유지되는 한 버틸 수 있다고 말했죠. 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 모드는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죽음을 늦추는 겁니다. 지금 일본 시스템은 스스로를 적응시키려고 매일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정이 오히려 손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뼈를 맞추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대로 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였어요. 2024년 한국산에서 미국산으로 급전환했다가 20이틀 만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했던 사건이었죠. 비용이 3천억 원 들었고 복구에 6개월 걸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싱가포르보다 규모가 20배 큽니다. 복구 불가능 지점을 넘으면 비용은 60조 원, 시간은 2년이 걸릴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오노 차관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물었어요. 복구 불가능 지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서지훈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떠올랐어요. 36시간 42분. 내일 밤 11시입니다. 그 이후엔 한국 칩으로 되돌려도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이 너무 많이 변형되어서요. 오노 차관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칩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되냐고. 사흘이면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결정은 오늘 안에 내려야 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그건 정책 철회라고, 국제적 망신이라고. 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존심과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어요. 오노 차관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량은 움직이고 도시는 살아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 신경망이 끊어지고 있었어요. 36시간 후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갈 겁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수첩을 펼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적어온 숫자들이 빼곡했죠. 모든 게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모든 일이 정확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이제 36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정권은 제게 없었어요. 저는 그저 기록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창밖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 22일 오후 4시,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노 차관 보좌관이었어요. 당장 오라는 지시였죠. 복도를 빠르게 걸어 정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노 차관 혼자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칩으로 돌아가면 정말 사흘이면 되냐고. 확실하냐고요. 복구 불가능 지점이 내일 밤이라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죠.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지훈 계산이 정확하다고 제 시뮬레이션도 같은 결과라고 말했어요. 그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받은 긴급 보고서였어요. 오사카 주요 병원 AI 진단 완전 중단. 도쿄 증권거래소 거래량 38% 급락. 나고야 항만 물류 마비 직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어요. 인정이 나왔습니다. 제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처음부터 경고를 받아들였어야 했다고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 긴급 협상을 시작한다고, 오늘 밤 안으로 합의한다고, 내일 새벽부터 칩 교체에 들어간다고 선언했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6시, 한국 측과 긴급 화상 협상이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대신 실시간 지표를 지켜봤어요. 전국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39%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또 3% 내려간 거였어요. 7시 서지훈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한국 정부가 긴급 물량 확보에 나섰다고, 내일 새벽 5시 첫 배송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해달라고요. 8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고 연구실이 어두워졌어요. 형광등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9시, 정책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과 기본 합의 완료, 긴급 공급 계약 체결, 내일 새벽 5시 나리타 공항 도착 예정. 교체 작업은 오전 6시부터 전국 주요 센터 동시 진행.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세 페이지에 적었어요. 제동기화 결정, 선언 후 8일 만에 정책 전환. 10시, 모니터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가동률이 36%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내일 새벽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칩이 도착할까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락 속도는 시간당 3%, 8시간 후면 12%더 떨어져서 24%. 시스템 최소 작동 임계값이 20%였죠. 아슬아슬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1월 23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연구실에서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지표를 지켜보기로 했죠. 간이 침대를 펼쳤지만 눕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새벽 1시 33%, 2시 30%, 3시 27%.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4시 서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물기가 이륙했다고 1시간 후 도착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나리타 공항에 화물기가 착륙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산 HBM 메모리 칩 긴급 물량이었죠. 트럭 12대에 실려서 전국 주요 데이터 센터로 출발했어요. 가동률이 24%였습니다. 임계값까지 4% 남았죠. 6시 도쿄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동시 진행이었어요. 저는 실시간 로그를 지켜봤습니다. 서버가 하나씩 재부팅되고 메모리가 교체되고 시스템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7시 첫 번째 센터 교체 완료. 도쿄 중앙이었어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 시간 0.19초. 정상 범위였어요. 7시 30분 도쿄 중앙센터 첫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연 시간 0.19초 정상 범위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른 지표들을 확인했죠. 메모리 오류율 정상, 캐시 미스 빈도 정상, 재학습 요청 평소 수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8시 오사카 센터 교체 완료. 측정 결과 0.21초. 8시 30분 나고야 완료. 0.18초. 9시 후쿠오카 완료. 0.20초. 전국 주요 센터가 하나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바닥에서 위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가동률이 올라갔죠. 24%에서 31%, 다시 42%, 58%. 10시 24곳 센터 중 19곳 교체 완료됐습니다. 전국 평균 가동률이 74%까지 회복됐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거래 처리 속도 정상화, 대기열 해소 중. 오사카 병원들에서 AI 진단 시스템 재가동 확인. 나고야 항만 물류 최적화 복구. 시스템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오, 마지막 센터 교체 완료. 전국 평균 가동률 89%. 오후 1시 95%. 2시 98%. 거의 정상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죠. 어깨가 무거웠고 눈꺼풀이 감겼어요. 오후 3시 정책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정기 점검 완료, 시스템 안정화 확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 탈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언론 보도도 조용했습니다. 주요 방송사 어디에서도 지난 일주일간의 혼란은 언급되지 않았죠. 공장이 멈추지 않았고 정전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사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은 알고 있었어요. 병원 의사들, 은행 직원들, 항만 노동자들. 그들은 지난 일주일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기억할 겁니다. 오후 5시 오노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고했다는 한마디였어요. 저는 짧게 답했죠.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6시 서지훈에게서 마지막 메일이 왔습니다. 시스템 완전 정상화 확인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때처럼 잘 마무리됐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부디 다음은 없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이라고요. 밤 9시 연구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규칙이 다시 연결됐어요. 신경망이 복구됐고 동기화가 회복됐고 시스템이 숨을 쉬기 시작했죠. 저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적었어요. 2025년 1월 23일 재동기화 완료. 선언 후 8일 만에 복구. 한국이 쥔 규칙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함. 역습은 소리 없이 끝났음.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연구실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야간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월 30일이었어요. 전국 데이터센터 가동률은 99.2%로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금융 거래 처리 속도, 의료 영상 판독, 교통신호 최적화 모두 복구됐죠. 숫자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다른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총 경제적 손실 추정치 15조 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제 계산이 맞다면 그 정도였어요. 의료진단 지연, 금융거래 차질, 물류 정체로 인한 모든 피해를 합산한 결과였죠. 보이지 않는 피해였습니다. 뉴스에도 안 나왔고 정부 집계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죠. 오후 4시 정부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오노 차관이 나타났어요. 그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반도체 분야 상호 보완 관계 구축. 2주일 전 탈한국을 선언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전 정책과 모순 아니냐고요. 오노 차관이 답했어요.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라고. 유연한 대응.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서지훈에게서 마지막 메일이 와 있었어요. 가와무라 선생님, 이번 일은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규칙의 승리였습니다. 반도체는 제품이 아니라 생태계고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진실의 승리였죠. 선생님이 기록한 숫자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최악을 막았다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빌딩 숲 사이로 주황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한국산 메모리 칩과 일본 로직 칩이 0.8나노초 간격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되면서 금융 거래를 처리하고 의료 영상을 판독하고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쥔 규칙, 동기화의 규칙, 생태계의 규칙이요. 2주일 전 일본은 그 규칙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무릎을 꿇었죠.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역습은 성명서로 오지 않았습니다. 군함으로 오지도 협박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규칙이 멈추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제 책상 위에 최종 보고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30페이지, 모든 숫자와 그래프와 분석이 담긴 기록이었어요. 정책실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어차피 또 참고자료로 분류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기록이 남는다는 거였으니까요. 언젠가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할 때 이 숫자들이 경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숫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공장이 돌아가면 모든 게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